지금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도 대가리에 빨간색 파란색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지금. 자, 이때부터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저렇게 박쥐처럼 외교하고 저렇게 지들밖에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미국한테 붙었다 소련한테 붙었다 저따구로 한다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핀란드를 조롱하고 비꼬려고 핀란드화라는 단어로 핀란드를 부르기 시작해요. 물론 과거에 그렇게 비꼬려고 핀란드화라는 단어가 생겼을지언정 현재 2022년 결과가 어떻죠? 냉전 기간 내내 지금 단 한 번도 나라가 빼앗기거나 전쟁에 연루되거나 침략을 당한 적도 없고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한테 휘둘린 적도 없고 2022년에는 러시아로부터 같으니까 나토 가입하겠다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생존해 왔습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이게 바로 존버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정치고요. 자, 핀란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냉전 기간 이후에 현재까지도 국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라는 국가한테 흡수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한테 함부로 휘둘리면서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961년 당시 핀란드의 대통령이었던 케코넨이 미국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핀란드는 평화로운 국가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대국인 소련 같은 이웃 국가와 서로 신뢰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소련 같은 나라와 신뢰를 유지하고 관계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미국과도 더욱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늘어나. 그나마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서 내가 지금 미국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소련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 지금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도 대가리에 빨간색 파란색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지금. 아무리 공산주의든 뭐든 소련은 강대국인데 핀란드의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국가랑 선긋고서 사이 더러워지면 미국이랑 어떻게 친해질 건데. 미국이랑 친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소련이 지랄 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련이랑 잘 지내고 신뢰를 쌓아야만 동시에 영국, 미국, 서유럽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의심을 안 받을 거 아니냐. 우리는 한쪽만 택하라고 하는 미국 니네 말 못 따르겠어. 우리는 미국 니네랑도 잘 지낼 거고 소련이랑도 잘 지낼 거야. 왜 한쪽만 하라고 해? 우린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상한 모양새로 있는 게 설명이 좀 됩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가입 이제 그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EU 국가예요. 근데 노르웨이는 아닙니다. 물론 뭐 EU 가입 관련해서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자기들이 이제 물고기 해먹고 싶은 게 있는데 유럽연합이랑 법이 좀 충돌해요. 똑같아서 그냥 가입 안 한 것 같아. 어찌됐든 노르웨이가 재밌는데요. 노르웨이가 나토 국가죠. 근데 나토 국가인데 지난 냉전 기간 내내 현재까지도 우리 노르웨이가 나토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미국이나 다른 나토 국가 군대에 핵무기는 절대로 배치할 수 없다. 핵무기 배치를 서유럽이랑 터키 같은 데 배치를 많이 했었죠 미국이. 그걸 노르웨이는 거부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냉전 때 스웨덴은 우린 다 싫어. 우리 그냥 중립국이야. 미국, 소련 니네 그냥 스웨덴은 너네랑 신뢰를 쌓고 지내고 그딴 것도 없어. 우리 그냥 중립국이 알겠지? 그런 입장이었어 스웨덴은. 핀란드는 중립국이긴 한데 소련이랑은 가까운 특히나. 왜냐면 지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소련이랑은 특히나 가까웠던 중립국이었죠 핀란드는. 이 셋이서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렸어요. 핀란드는 핀란드만 보면 안 되는 게 이 셋을 같이 봐야 돼. 저번에 쿠바 미사일 위기 얘기한 거 있죠. 소련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베를린 다 먹으려고 했는데 서베를린은 못 먹게 되고 이제 개망신당하고 나서 저 쿠바에다가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랑 핵탄도 이제 다 날으려고 막 그랬다가 뽀록 나가지고 개난리 났었잖아. 근데 그때 베를린 있죠. 지금 보이세요? 이게 서독이고 동독이야. 근데 베를린만 또 반으로 쪼개서 요렇게 여기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소련이 아예 점령을 하려고 군대를 그냥 땅 크고 뭐고 보내버려. 그러니까 막 미국이랑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항공기에 땅크 실어가지고 급하게 여기 공항에 내려가지고 서독에다가 땅크 깔고 막 그래요. 군대 막 주둔시키고. 이제 소련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다 먹으려고 했는데 개새끼 이거 다 막아버리네. 이때 소련이 핀란드한테 연락을 해. 야 핀란드야, 야 도와줘 씨부래. 안 도와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때 노르웨이가 소련 니네 핀란드 지금 껴가지고 베를린에 가려고? 나 그럼 여기 나토 핵무기 배치할 거야 노르웨이에. 이렇게 얘기해요. 즉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서로 피곤한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잘해요. 균형을 만들고 셋이서. 그러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핀란드를 마냥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현상 유지를 하려면 핀란드가 소련에 가담하면 안 된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셋 다 중립 같은 이런 분위기, 현재의 질서, 현상을 유지하려면
가면 핀란드가 소련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도 내가 막아줘야 된다. 요런 게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핀란드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노르웨이의 도움도 있었고 또 북유럽 전체에 또 괜찮은 상황이었고 1952년에 소련한테 전쟁 배상금 핀란드가 다 갚아야 된다 그랬죠. 현물로 갚았다 그랬잖아. 그거 갚다 보니까 핀란드가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친한 국가, 미국 진영 국가들하고 소련 진영 국가들이 다이렉트로 무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서로 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동구권 국가들, 소련 국가들이 잘 만들던 물건이 있었고 미국 국가들이 잘 만들던 제품들이 또 따로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근데 다이렉트로 무역을 못하니까 일단은 핀란드로 가는 거야. 소련도 핀란드로 보내. 미국이랑 막 서유럽 국가들 핀란드로 일단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쇼부 봐서 이제 중개무역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중개무역으로도 핀란드가 돈 쏠쏠하게 벌었어 당시에.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그래서 미국이랑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소련이랑 공산주의 국가들의 회담이 자주 일어났었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얘네가 무조건 소련 편도 아니고 얘네가 무조건 미국 편도 아니잖아요. 회담 장소로서도 좋았던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내용을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한다 이거를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했을 때 미국의 국제정치 당국자들,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식의 외교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 2월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 대고 핀란드처럼 외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방금 전까지 설명한 핀란드의 외교 방식이 핀란드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중립국가를 계속해서 표방해오던 핀란드도 무려 2021년 작년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핀란드의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핀란드 정부랑 그 언론사들 몇몇이 매년 조사를 한대요. 이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핀란드의 여론은 나토 가입 반대였어요.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게 2022년 2월부터 찬성 여론이 많아진 겁니다. 이게 지금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좀 많이 하고 싶어하는 여론은 지금 생긴 지 한 4-5달밖에 안 된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핀란드도 본격적으로 나토 가입 여론이 생긴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생기지 않았다는 거. 러시아도 뭐 핀란드 나토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미사일 전진 배치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했지만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가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한테 본격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핀란드 쪽으로 가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지금 요 독일 쪽이라든가 폴란드 쪽으로 이 파이프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요.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50%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했어야 됐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문제지만 러시아한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나토 가입이겠지만 둘째로는 가스입니다. 가스를 우크라이나가 쥐고 흔들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건 절대 안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그 잠가라 밸브를 반대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근데 나토 가입 국가가 된다고 생각해봐. 우크라이나가. 그럼 군사활동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진짜 나토 다른 국가들이 개입을 하는 거라서. 나토 가입을 하기 전에 저 가스 파이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핀란드에 대해서는 뭐 미사일 전진 배치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쳐들어간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러시아가 최근에 핀란드의 나토 가입 때문에 2022년 5월 21일부터 핀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까지 러시아가 핀란드를 대하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난리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핀란드 가스 공급 중단하는 것도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핀란드는 가스를 많이 안 써요. 전력을 만들 때 초에. 지금까지도 목재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나라라서 나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핀란드가.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잠가라 밸브를 뭐 가스를 끊어봤자 핀란드한테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어찌됐든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뭐 그렇게 막을 길도 없고요. 개입을 함부로 지금 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뭐 국방력이나 여러 가지가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에 견줄 정도로 굉장한 안보 위협의 국가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한다 한들 적극적으로 나토 군대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주둔해도 된다고까지는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토 가입하면 나토 가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토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나토 국가들이 다 굴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나토 군대를 함부로 러시아를 자극하거나 특정 국가들을 자극할 어떤 그런 의도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군대 주둔은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어. 저 나라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정말 쳐들어오면은 그건 안 되겠어. 그때는 나토가 도와줘야 돼.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또 재밌는 일이 있죠. 6월 26일에 러시아가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가 됐습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국가부채라든가 여러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한 거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이자를 지급했어요. 지급했는데 지금 경제 제재 중이라 은행 거래가 막혀가지고 송금을 해도 그 송금을 해서 러시아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 투자자들이 못 받는 거죠. 지금 디폴트가 아닌데 디폴트인 거지. 자, 앞으로 뭐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러시아에게 지금 현재까지는 에너지라던가 그런 거로만 보면은 러시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팔아먹은 것만으로. 인도나 중국에 많이 팔아먹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제외한 수많은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기름값 존나 오르고 천연가스 졸라 오르고 지금 뒤질라 그래요. 지금 환장하겠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아직까진 그런데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걸 지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러시아도 지금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브릭스라는 게 있죠.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이 포함된 경제협력 기구 같은 건데 여기에 지금 이란이 들어가냐 마냐 얘기가 나와요. 요새 브라질하고 인도가 그렇게 미국이랑 사이가 나쁜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미국 편만 들어줄 나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까지 미국이 지금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자폭입니다. 인플레는 더 가속화되고 미국은 진짜 경제 위기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란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도 인구가 적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산유국이에요. 사우디가 증산을 하냐 안 하냐뿐만 아니라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빨리 개선되어서 이란도 석유를 팔아먹을 수 있게 해줘야 석유값이 잡힌다.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도 지금 미국이 좀 중요한데 이란이 여기 들어간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아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지금 바이든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플레 잡아줘. 그리고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고 연병 떨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신경 써줘. 바이든은 지지율을 위해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러시아 제재를 풀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일을 아몰랑해야 되고 우리 알바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하면 또 바이든은 그래도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미국에서 인플레 잡아줘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아줘라는 여론도 있고 우크라이나 불쌍해 러시아 제재 강력하게 해달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이래도 내려가고 저래도 내려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두환 정부 때의 3조 호황의 정반대인 고달러 고유가 고금리의 쓰리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경제랑 믹스해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같은 고유가 고인플레 그리고 금리를 미국이 빨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타이밍을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의 국제정치 정책 실패가 좀 있는데요. 지금 하필이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 와해됐던 동맹을 더욱 다시 굳건하게 다시 만들어내겠다라는 국제정치 정책 기조가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 그거를 푸틴이 바로 통수를 쳐버린 거죠. 해봐. 그럼 니네도 인플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미국이 동맹을 굳건히 만들려면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타겟이겠죠. 그 타겟을 조지자고 하자니 조지자고 말만 하면 뭐 할 거야. 경제 제재도 한번 씌려보고 다 같이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니 타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전례 없는 경제 제재가 지금 있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도 지금 오고 있고요. 전례 없는 러시아의 에너지 사업 흑자도 나왔고요. 인도와 중국이 전례 없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사줬고요. 전례 없는 일이 2022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당국자들하고 국제정치 당국자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퉜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국제정치 당국자들과 경제 당국자들이 미국에서 의견이 합치되고 똑같은 말로만 흘러갔던 역사가 없습니다. 거의. 항상 경제를 생각하는 전문가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싸워요. 이게 항상 충돌할 때가 많아요. 경제를 생각하면 지금 미중무역전쟁은 무슨 미중무역전쟁이냐. 지금 러시아 제재는 무슨 러시아 전쟁이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돈 풀린 거 지금 회수하려면 이제 인플레 갑자기 오면 어떡하려 그러냐. 근데 국제정치를 생각하면 지금 동맹이 와야 되는 거를 러시아 제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동맹을 다시 한번 모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의견의 치가 잘 안 돼요.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월, 3월, 4월 한두 달 안에 끝날 거라고 얘기하던 양반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무조건 지고 미국이 무조건 이길 거고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자, 아무튼 간에 앞으로 미국이든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든 누구든 간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화됐습니다. 굳건하게 뭐 동맹을 지켜가고 걔네들 눈치 안 보고 굳건하게 끝까지 가보면 아마 에너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진짜 어느 한 국가 부도 사태 일어나 봐야 이제 정신 차릴 수도 있죠. 너무 무리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동맹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너무 심하고 유가가 안 잡히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 사우디도 가고 뭐 이란이랑 핵 협상도 이제 다시 재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게 잘 처리되면 빨리 유가가 잡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천연가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휘발유면 몰라도. 지금 실제로 고인플레, 고금리, 고달러, 고유가가 실제로 지금 생겼잖아요. 지금 생긴 현상까지 지금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오랫동안 뭘 안 겪어보면은 또 아닌 줄 알아요. 전쟁을 겪어본 할아버지들은 6.25 전쟁을 얘기하면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이 또 아닌 줄 알아요. 고유가, 고달러, 고금리, 고인플레 아니면 IMF 외환위기 같은 걸 겪어본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있고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또 아닌 줄 알아요. 이번에 이런 상황을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치적으로 절대로 특정 국가만 빨아제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국제정치적 현실을 이번 2022년에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저도 단순하게 미국만 짝 먹고 미국만 따라가면 되는 세상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에서 단극체제, 하나의 국가만 초강대국이고 그 어떠한 기구와 국가들도 그 초강대국에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그 체제, 그 단극체제만큼 국제정치하기 편한 세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도 핀란드의 외교 방식을 보고 여러 가지 또 배울 건 배우고 많은 것들을 또 느끼는 그런 핀란드의 외교편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자, 오늘 핀란드의 외교 그리고 핀란드에 대한 간략한 역사 외교사를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핀란드화라는 단어도 우리가 오늘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